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용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토요일 오후 빈 강의실에서 빈 의자를 바라보며 이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호흡하면서 강의가 진행될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주제는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누구인가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사실 남북이 분단이 되고 한반도 남쪽에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졌고 북한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이 나라는 어떤 자유민주, 그야말로 어떤 하늘로부터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아닌 그야말로 조선시대 조선왕조가 완벽하게 부활된 그런 나라가 들어서 버렸습니다. 그 첫 번째 지도자라고 우리에게 알려진 김일성은 과연 누구인가? 사실 많은 학자들이 김일성이 누구인가를 추적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희한하게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사람이 11명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 북한에 수령이 된 그 김일성과 활동연대가 겹치는 사람이 3명이 등장을 합니다.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이 3명이 서로 다른 3명이냐 아니면 북한이 주장하는 대로 그 모두가 다 북한 수령의 김일성이냐 하는 문제가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라든지 소련의 비밀문서에서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를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김일성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은 환상과 또 많은 신화들이 좀 떠돌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을 추정하는 우리 남한 내 사람들이 그 사람의 항일 무장투쟁에 대해서 위대한 투쟁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지도자인 김일성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사료나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서 들여다보겠습니다. 북한 김일성은 본명이 김성주입니다. 그런데 김일성이라는 이제 가명을 사용을 했어요. 그 가명이 본명처럼 돼버렸는데 그 한자 표기가 가명의 한자 표기가 3가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는 대로 날일자를 쓰는 그 김일성이 있고 하나일자를 쓰는 김일성이 또 있고 또 별성자를 쓰는 그런 김일성도 있고 하여간 가명도 한자 표기가 4개나 되고 자기 본명인 김성주도 한자 표기가 3개나 됩니다. 그야말로 좀 희한한 그 사람이죠. 어떻게 이름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사실 김일성이라는 그 이름은 진짜 모델이 2사람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1887년 한경남도 북청 출신으로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하고 일본 육군 소위로 임관을 한 김경천 혹은 김광서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김광서가 본명이고 김경천은 나중에 이 사람이 게릴라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름을 바꿨는데 이 사람을 김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김광서는 일본 육사를 졸업을 하고 그리고 탈영을 해서 지석규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지청천 장군이라고 불리는 분하고 만주로 망명을 해서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군을 양성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나중에 러시아 적군에 가담을 해서 싸웠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를 당해서 그곳에서 사망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김일성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이 김일성의 모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907년에 봉기를 한 의병투쟁 과정에서 실제 의병으로 활동했던 함경남도 단천 출신의 의병장인 김창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김일성이라는 그런 가명으로 활동을 했고
그래서 요 두 사람의 전설과 같은 항일투쟁 일화들이 모여서 김일성 신화라는 것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주에서 독립운동계를 한다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됐고, 그렇게 김일성이라고 불리면 그래도 뭔가 지명도도 있고 그러니까 예우를 받았던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성주의 그 부모님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주는 1912년 4월 15일 평양의 만경대에서 출생을 했고요. 아버지는 김형직인데 이 사람은 평양 숭실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숭실학교는 그 서양 선교사들이 세운 미션 개통학교입니다. 그래서 김형직은 기독교의 그 깊이 연관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브란스 의전에 그 입학을 했다가 졸업을 못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분은 민족주의 그 기질이 좀 있었는지 민족주의 집단에 가담해서 그 활동을 하다가 투옥한 경력도 있고, 그리고 만주로 건너가서 장백현 일대에서 가짜 세브란스 의대를 졸업한 의사 면허증을 갖다 놓고, 사실은 면허가 없는데 이제 가짜 의사 역할을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일본군 정보에 의하면은 장백현 일대에서 가장 첫째 가는 부자가 김형직이었다, 이렇게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로 알려진 강반석은 서북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장로인 강도둑의 딸입니다. 따라서 이 김성주는 어렸을 때서부터 기독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김일성이가 만드는 주체사상이라는 걸 들여다보면 기독교의 프로토콜을 많이 가져다가 그 외양을 흉내낸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김일성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자리에 김일성의 아들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십계명을 유일사당 10대원칙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잘못된 길을 감으로 인해서 아주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낸, 주체사상이라고 하는 이 사이비 종교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주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김형직을 따라서 만주로 가서 만주에서 살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아들이 한글도 모르고 중국말만 배우고 그러니까 야, 이래서는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다시 평양으로 보내서 그 외할아버지 집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중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때 그 돌아갈 때 이 어린 김성주가 천리길을 걸어서 갔다 그래가지고, 요즘에도 북한에서는 배움의 천리길이라고 하는 그 길을 바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렇게 그 평양에서부터 쭉 걸어서 아버지가 있는 곳까지 갔다 그래서 배움의 천리길을 행군을 하는 이런 그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서 그 만주의 무송소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민족주의 교육기관인 화성의숙이라는 곳을 입학을 했습니다만은, 입학을 한 지 불과 몇 개월 안 돼서 그 자퇴를 하고 중국인들이 다니는 길림 용문중학교라는 곳으로 얼마 후에 다시 이전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따라서 이 일가족 모두가 중국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재산 취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토지라든지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취득할 수가 없으니까 뭔가 좀 사업을 한다거나 또 농사를 좀 지으려고 하면은 중국 국적을 가져야만 이런 재산을 취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김형직도 일가족 모두가 중국인으로 귀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에 김일성이 가입을 했습니다. 1929년인가에 가입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바로 이 사람들이 중국 국적을 취득을 하고 중국인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인이 됐다는 것은 무엇이냐? 중국에 충성을 하는 국민이 됐다는 뜻이죠.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편의에 의해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또 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의 독립운동을 우리가 무엇으로 봐야 될 것이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시정부 요인들이라고 하는 김구 선생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분들 중에 누가 중국 국적을 취득을 했는지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외교 독립운동을 추진했던 이승만 박사는 끝까지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분이 원래 가지고 있던 대한제국은 일본에 합병이 돼서 없어졌고 또 일본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고 미국 국적을 취득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국적자 신분으로 활동하라고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끝까지 미국 국적을 취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독립운동 과정에서 국적을 중국을 국적으로 취득했다는 사실은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 중에서 중국 국적을 취득하고 중국인이 돼가지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중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운 건지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건지 우리는 따져봐야 될 때가 이제는 왔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김영직은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좀 강해서 그런지 민족주의적인 계열의 독립군에게는 약도 지어주고 치료도 해주고 활동비도 제공해주고 부자였으니까요. 그랬습니다마는 공산당 계열의 이런 독립군들은 쳐다보지도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산당 계열의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왜 안 도와주느냐 그래서 잡아다가 반동이라고 테러를 가했는데 그 테러의 후유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졸지에 외국에 가서 아들 셋을 남겨놓고 아버지가 공산당에게 맞아가지고 죽는 바람에 이 집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이때 화성의숙에 다니던 이 어린 김성주도 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학업을 포기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무송 일대에 마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폭력 집단에 가담을 해가지고 일종의 불량배 생활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1년 후에 1927년에 김성주가 학비가 비싸기로 유명한 중국인 사립학교인 길림 육문중학에 입학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아버지 사망한 다음에 이 어머니 강반석이 중국인 공안대장에게 시집을 가는 바람에 중국인 양아버지로부터 학비를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 학비가 비싼 길림 육문중학에 다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제 중국인들이 다니는 이 학교에 다닌 것이 좀 창피하고 그랬는지 북한 역사책에는 학비를 어떻게 됐느냐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서 아들의 학비를 냈다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강반석이가 중국 공안대장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양아버지로부터 학비를 받아가지고 중국인이 다니는 학교에 다녀야 됐으니 이 어린 소년 입장에서 사춘기 소년이었던 김성주 소년이 얼마나 큰 마음의 상처를 입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서부터 아주 심성이 비뚤어지게 돼가지고 문지아로 돌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서클에 가담을 하고 그 공산주의 서클에 가담한 것이 들통이 나가지고 체포령이 내려지니까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감으로 해서 이 김성주의 학력은 길림 육문중학교 2학년 중퇴에서 학업이 끝나게 됩니다. 바로 이 사진이
길림 육문중학교 다니던 시절의 김성주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길림 육문중학교에 가면 김성주가 앉아 있었던, 김성주가 공부했던 그 교실을 기념관으로 꾸며놨고요. 그리고 마당에다가는 이런 식의 그 동상을 세워놨습니다. 자, 이제 학교에서 이제 공산당에 가입했다가 도망을 갔으니 이제 갈 곳이 없어져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다가 장충 근처에 이통현 고유소라는 곳에서 아주 조선 사람들을 뭐 독립운동을 한다 하면서 조선인들을 보여준다는 명목으로 그 사람들을 아주 갈취하고 있었던 이종락이라는 부대의 말단 대원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바로 여기에서 무슨 살인, 폭행, 테러 이런 그 활동에 가담을 해서 체포령도 내려져서 도망도 가고 이런 생활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좀 깡패 생활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런 깡패 생활을 통해서 이 공산혁명이라는 이름을 걸고 사람을 죽여도 테러를 가해도 재산을 뺏어도 모든 것이 정당화되는구나 하는 이런 이상한 그 논리를 이 청년이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위대하신 그 수령님께서 이런 시절에 가가지고 불량배 생활을 하고 깡패 생활을 하고 누구를 갈취하는 이런 생활을 한 게 이걸 그냥 놔두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일성의 전기인 세기와 더불어 해서는 바로 이 시기에 반동군벌에게 체포돼서 길림 감옥에 투옥되어 있었다. 이렇게 날조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 이종락 패거리들이 군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장춘의 부잣집을 강도짓을 하다가 이종락이 체포가 돼가지고 자꾸 보니까 이게 조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이 친구를 추방을 해가지고 신의주 감옥에서 재판을 받고 수감이 되는 바람에 이 이종락 일당이 와해가 돼버렸습니다. 바로 그 신문 보도가 그 당시에 이종락이 조선공산당 만주 지부위원 이종락이 체포해서 압송돼가지고 신의주 감옥에 들어갔다 이 강도짓을 한 이런 내용이 여기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종락 일당이 체포돼가지고 이 부대가 와해되어 보니까 갈 곳이 없어진 이제 김성주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돈을 뜯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마적들에게 가서 권총을 사가지고 무송으로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무송에 자기 어머니가 중국 공안대장하고 같이 살았기 때문이죠. 무송에서 무엇을 했느냐? 자기 또래 또 친구들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무장강도 생활을 했습니다. 권총이 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조선인 청년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무장강도 생활을 하니까 중국인들로부터 이 조선 놈들은 다 죽여야 돼 이런 비난이 쏟아지니까 그 일대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양세봉 장군이 지휘하는 조선혁명군이라는 이 독립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조선혁명군에서 이 한국인들에게 그 위신을 먹칠을 하는 이 김성주 일당을 토벌하기 위해서 10명의 대원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여관에서 자고 있는데 그 정보를 미리 알고 김성주 일당이 가가지고 10명을 권총으로 다 쏴 죽이고 도주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 김성주는 완전히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무슨 무장강도에 깡패, 불량배, 살인범에 난리도 아니죠. 자, 이렇게 이제 조선의 그 독립군 부대 요원들 10명을 죽이고 도망갔으니 이 친구를 조선의 독립군들이 잡히기만 하면 죽이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이제 찾고 다니겠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갈 데가 없어지니까 우리가 좀 살 길이 뭐냐? 살려면은 우리도 독립군 부대에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그래서 안도현의 양당구라는 데에서 모여가지고 항일 투쟁을 하기 위해서 결의를 했다 이런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만은 주장만 있지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들이 없습니다.
요 당시에 뭐 그때 거기서 뭐 그 무장부대 생활을 했다. 사진도 있는데 이게 언제 어디서 어떻게 찍은 사진인지도 모르고 이때서부터 뭐 동령연성 전투에 뭐 누구의 일원으로 뭐 참전을 했다 안 했다 뭐 학자들끼리 뭐 싸우고 뭐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뭐 소위 말하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그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이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그런 사료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신화가 부풀려져 가기 시작을 했죠. 여기서 우리가 그 김일성이라는 사람의 항일투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이 북한 기록을 잘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김성주가 어떤 집단에 가담을 했을 경우에 그 집단을 김성주가 창시했다라고 기술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집단의 구성원으로 따라다녔으면은 그 집단을 김성주가 지도했다. 이렇게 또 그 기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조직들을 마치 존재했던 것처럼 그 거짓말로 날조를 해서 그 써놨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 친구가 1940년에 그 소련으로 도주를 해가지고 소련에서 그 무장 게릴라 부대인 88 특별 정찰여단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 4년간 게릴라 훈련을 받았습니다. 이때 4년간 소련에서 게릴라 훈련을 받았다는 사실을 북한 역사에서 통째로 다 지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자기가 소련의 주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되기 때문에 이 4년간을 뭐 중국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다 날조를 해놨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 김성주가 했다는 항일투쟁 내용은 전부 모택동이가 항일투쟁을 했다고 만들어 놓은 그거를 거의 그대로 똑같이 갖다 베꼈습니다. 그래서 뭐 일람표를 만들어 보면은 뭐 전부 뭐 이종락이나 양세봉이가 했고 뭐 중국인 위증민이 했고 주보중이 했고 뭐 했던 이 모든 그 활동을 김일성이가 한 것으로 북한의 역사책은 전부 날조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날조를 해서 만들어진 이 역사책을 조총련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한국으로 계속 그 집어넣어 가지고 한국에서 이것이 바로 김일성의 항일투쟁의 살아있는 역사다라고 그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대에 김일성이가 세기와 더불어라는 아주 그야말로 그 뭐 소설이나 다름없는 그런 항일투쟁 그 자기의 전기를 발간을 했는데 그 전기를 내놓으면서 한국사에다가 뭐라고 그 학설을 퍼뜨렸느냐. 내재적 접근설이라는 걸 퍼뜨렸습니다. 북한에서 발행한 공식 기록을 통해서 북한을 들여다봐야만 제대로 된 북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북한의 노동당이라든지 북한의 노동신문이라든지 북한의 중앙통신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발표한 통계와 저작을 믿어야만 북한을 제대로 볼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세기와 더불어가 사실이니까 잔말 말고 믿어! 이런 것을 학설이라고 만들어서 한국에다가 다 뿌린 사람이 누구냐? 독일에 있었던 송두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송두율을 통해서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것이 한국에 전해졌고 그 내재적 접근법을 통해서 북한을 들여다봐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 노무현 정부 시절에 통일부 장관을 했던 이종석 같은 사람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우리의 진정한 무장 독립군은 1921년 자유시로 다 유인이 돼서 거기서 몰살을 당했습니다. 다행히 자유시로 들어가지 않은 일군의 그 무장 부대들이 만주 여기저기서 모여가지고 그 이후에 활동을 했던 그 무장 집단을 크게 나누면 뭐 여러 가지 뭐 잡다한 세력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큰 덩어리로 나누면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임시정부가 운영을 했던 광복군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좋아하는 그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주축이 된 조선의용군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만주에서 활동을 했던 민족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세력인 이청천의 한국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이 있었는데 이 세력들은 1930년대 중반 무렵에 다 와해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광복군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전부 이전해 갔고,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조직을 한 빨치산 부대인 동북항일연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동북항일연군에 북한 수령이 된 김일성이가 자기가 여기서 활동을 했노라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것도 주장만 있을 뿐이지 이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건지, 뭐 어떻게 되는 건지 학자들도 뭐 멘붕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의미심장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그 무장 세력들이 우리는 이러이러한 것을 위해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을 문서화해 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광복군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중화민국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저 공동애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들을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한다. 그래서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아주 명문화로 해놨습니다. 저 연안으로 도망가서 그 모택동 휘하에서 활동을 했던 조선의용군도 활동 강령 행동 지침에 조선의 광복과 독립이라는 것이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전 화북의 유망한 조선 청년들이 단결해서 조국 광복이 대업에 참가하게 할 것, 일본 제국주의 하에 있는 조선 통치를 전복하고 독립자유한 조선민족의 공화국을 건설할 것. 이게 이 사람들의 행동 강령과 활동 목표입니다. 자, 그런데 김성주가 뭐 자기가 뭐 거기 있었다고 주장하니까 우리가 뭐 일단 믿어봅시다. 동북항일연군의 활동 목표와 행동 강령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문서화해 놓은 그 행동 강령과 활동 목표는 반만 항일을 통해서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동북 실지라는 건 만주를 일본이 점령했으니까 만주를 되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한다. 여기에 조선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말은 단 한 줄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북항일연군 내에 김일성 같은 한국인이 뭐 존재했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했던 행동 강령과 활동 목표를 보면 반만 항일을 통해서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항일운동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는 것이지 어째 여기에 조선의 독립과 해방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동북항일연군에 소속돼 있었다고 주장을 하는 김성주도 이거 내가 여기서 활동을 했어. 이것만 가지고는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날조를 하는 게 뭐냐? 바로 독립군들이 만주에서 중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 우리도 강을 건너서 조국으로 진공을 해서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웠다라는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날조해낸 것이 보천보 전투라는 것입니다. 보천보 전투라는 건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만주에 있었던 빨치산 부대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을 하는 것은 1935년입니다. 이때 그 중국 공산당이 그 혼성부대를 만들었는데 이 혼성부대의 정치위원으로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김일성을 추적을 해보니까 평양에서 태어난 그 김성주가 아니고요. 전혀 엉뚱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한경남도 출신이고 나이는 1901년생이니까, 왜냐하면 김성주는 1912년생이니까 나이도 12살이나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 친구는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을 하고 소련에서 그 게릴라로 훈련을 받은 게릴라였습니다.
이 사람이 난파가 돼가지고 만주에서 동북항일연군을 지휘하는 그런 사람으로 파견돼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을 1번 김일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번 김일성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평양에 있는 그 김성주하고는 완전히 다른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 사람도 평양에서 난 김성주래요. 김성주가 11명인데 11명이 한 모든 활동은 다 우리 위대하신 수령님이 하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환각의 전투가 만들어지는 거죠.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들어야 되고 하룻밤에 600리, 700리를 이동해야 되니까 축지법을 쓰셔야 되고 하는, 그리고 낙엽으로 전투함을 만드셔야 되고 모래알로 쌀밥을 지으셔야 되는 이런 환각의 전투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 보천보 습격 사건을 지휘한 사람은 북한 수령이 된 김일성이 아니고요. 바로 이 소련에서 그 모스크바 공산대학에서 유학을 하고 만주로 파견됐던 바로 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천보 전투를 이제 김성주가 지휘했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자기가 지휘했는지 아닌지도 지금 분명치가 않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김성주는 이 김성주가 아닌 증거들이 여러 개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덮어두고 무조건 김성주가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보천보 전투라는 것은 뭐냐? 1937년 6월 4일 날 밤 10시에 바로 이 1번 김일성이가 약 90명의 대원을 이끌고 압록강을 넘어와서 보천보라는 산골 마을을 습격을 해서 거기서 식량과 옷가지를 약탈해 간 사건이었습니다. 전과라고 해봐야 그 동네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일본 음식점 주인이 그 배에 총을 맞아가지고 죽었고요. 그 다음에 파출소에 그 일본 순사 딸 젖먹이 2살짜리가 유탄에 맞아가지고 죽은 게 전과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어마어마한 그 습격 사건인 것처럼 날조가 된 것은 뭐냐? 동아일보가 호해를 뿌렸기 때문입니다. 이 동아일보 기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이 보천보 전투를 이런 식으로 뻥튀기 해가지고 보도를 하는 바람에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조선 팔도에 이제 다 알려져가지고 이제 전국구 스타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바로 그 호해를 만들었던 이 동판을 동아일보 그 사장인지 회장인지가 김대중 정부 때 그 언론인 사주들 그 북한 방문할 때 이거를 금으로 동판을 떠서 김정일이에게 선물을 했다라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자, 우선 그 보천보 전투를 그 북한 수령이 된 김성주가 지휘했다는 근거도 없지만 도대체 이런 엉터리 젖먹이 하나 유탄 맞아 죽고 일본 음식점 주인 총 맞아 죽은 게 다인 이 산골마을 습격 약탈 사건을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위대한 항일 무장투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일성이는 동북항일연군에서 중화조국을 옹호하기 위해서 활동을 했는데 자기가 어떻게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투쟁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도 압록강을 건너서 조국으로 진공을 해서 국내 진공이죠. 그래서 일본인들을 습격을 해가지고 일본 경찰을 타도했다. 이것이 위대한 항일투쟁 아니고 뭐냐라고 뻥튀기 하기 위해서 이 보천보 전투를 이런 식으로 위대한 전투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이 공산당들은 어차피 거짓말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이왕 거짓말을 할 바에야 큰 거짓말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까지 이제 주장을 하느냐. 내가 만주에서 중국인들을 위해서 투쟁한 것이 아니라
백두산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의 그 통일과 조국의 해방을 위해서 싸웠노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백두산에다가 미령을 만들어가지고 미령에서 독립전쟁을 지휘를 했고, 그리고 하바롭스크에서 낳은 김정일이를 백두산 미령에서 낳았다고 다 날조해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김일성이가 학자들한테 야, 그 백두산 미령 자리 찾아, 그리고 성역화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학자들이 3개월 동안을 뒤졌는데 미령 자리가 어디 있어요? 다 사기인데. 그래도 못 찾으니까 야, 그러면 내가 가서 찾아주지. 내가 활동을 했으니까 내가 지리를 잘 알아. 가가지고 아주 그 산세가 수려한 양강도 뭐 어딘가에 여기가 미령이 있던 자리야. 그래가지고 거기다 실제로 미령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서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꾸며대고 그 위 봉우리에다가 정일봉 이렇게 새겨놨다는 거 아닙니까? 요 정일봉 아래에 백두산 미령을 날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 이 김일성이가 진짜 무슨 항일투쟁을 한 것이 맞는지 뭔지 아무리 뒤져봐도 사료가 나오질 않아가지고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망명을 해 황장엽 선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니, 황 선생님, 선생님이 김일성을 너무나 잘 알지 않느냐? 김일성이가 진짜 항일투쟁을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황장엽 선생이 이런 얘기를 하셔요. 나도 그게 궁금해서 수령한테 물어봤다. 아니, 수령님 진짜 항일투쟁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김일성이가 이렇게 답하더래요. 야, 우리가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크게 한 것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한 것이 안 한 것보다는 나은 거 아니냐. 나 조금이라도 했단 말이야. 근데 왜 자꾸 이것을 깎아내려고 하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보천보를 습격한 김일성은 누구냐. 이 보천보를 이제 게릴라들이 와서 습격을 하니까 이 일본 순사들이 야, 이거는 국내에서 분명히 내통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해산 일대 사람들을 전부 잡아다가 수사를 한 것이 해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김일성 부대를 길안내를 해준 이 박달하고 박금철이라는 사람이 체포가 돼가지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서대문 정무소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해방이 됐어요. 그래서 해방이 돼서 이제 풀려나가지고 서울에서 있다가 북한에 보천보의 주인공 김일성 장군이 드디어 입국하셨다. 그래가지고 이 박금철이가 야, 내가 김일성 부대를 인솔을 한 사람이니까 내가 가서 빨리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가지고 나도 이제 한 자리를 해야지. 그래가지고 월북을 해서 김일성 장군님을 만나러 갔더니 막 못 만나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니, 내가 지금 보천보에 길안내를 했던 박금철인데 김일성 장군님이 나를 모르는 리가 없다. 막 거기서 땡깡을 부리니까 그쪽 안에서 들어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들어가서 딱 봤더니 자기가 길안내했던 그 김일성이 아니더라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요 내용이 남로당의 순회 역할을 했던 박갑동 씨의 책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 박금철이라는 사람이 월북을 할 때 남로당에서도 야,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진짜 있는 거냐? 우리 그런 사람이 전설처럼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평양에 나타났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인지 가서 조사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박갑동 씨가 박금철하고 같이 월북을 해서 박금철이가 김일성을 만나고 왔을 때 박금철에게 들은 얘기를 자기 책에다 쓴 겁니다. 자기가 길안내를 했던 그 김일성이 아니더라는 거 아니에요. 자, 보천보를 습격한 그 김일성이 5개월 후인 1937년 11월 13일 날 무송현 양목전자 산중에서 만주군에게 사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 김일성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김일성이가 지휘했던 요 부대가 한동안 활동을 정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1938년 봄부터 다시 활동을 개시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에 만주군 토벌대에서 나가시마라는 사람이 이 토벌대를 지휘해서 이 김일성 이런
소위 말하는 빨치산 부대들을 토벌하는 역할을 했던 나가시마 다마지로라는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인터뷰에 의하면 새로 등장한 김일성은 누구냐? 간도 용정에서 중학교를 다니던 중에 1930년 5월에 간도 폭동 때 체포됐다가 탈출을 했고 그리고 소련으로 도주를 해서 적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후에 만주로 파견된 인물이다. 이것도 그 북한 수령에 된 김일성하고는 다른 인물이에요. 자, 88 여단에 소속돼 있었던 김성주의 얼굴은 요겁니다. 북한 그 수령이 된 김일성이죠. 그런데 두 번째로 등장한 김일성의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요 사진입니다. 안경을 썼고 아주 지독한 근시에다가 얼굴은 빼빼 마르고 요 얼굴과 요 얼굴을 비교해 보시면 이게 같은 인물인가? 같은 인물이 아닐 수도 있죠. 또 같은 인물이 아니라는 증거도 없기 때문에 같은 인물이라고 또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수령 김일성은 이런 사람들이 했던 모든 활동을 다 지가 한 걸로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가 3명이냐 1명이냐 뭐 11명이냐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전부 김일성이 했던 행동들은 다 자기가 한 걸로 만들어놨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무렵에 진짜 김성주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김성주의 동생이 김영주인데요. 나중에 이 김영주가 북한에서 고위직을 하죠. 이 김영주가 1937년 공기토벌 과정에서 안도현 치안대장에게 그 어린 소년이 잡혔습니다. 소년 빨치산을 하다가. 그런데 이거 어린 소년인데 이걸 어떻게 죽일 수도 없고 이거 감옥에 보낼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어린애들은 이런 체포조나 이런 치안대장 이런 사람들이 데려다가 양자처럼 길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도선 씨 집에서 이제 이 친구를 데려다 놓고 야, 너 어디서 뭐 하던 애냐? 그랬더니 부모님은 사망을 했고 큰형을 따라서 동북항일연군 유격대에서 소년대원으로 있다가 잡혔습니다. 우리 형이 김성주입니다. 니네 형은 뭐하냐? 우리 형도 동북항일연군 유격대원으로서 김일성 부대 소속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로 봐서 김성주도 동북항일연군에서 뭐 장교인지 지휘관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지 간에 거기서 활동을 했던 것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랬거나 어쨌거나 지금 그 만주에서 이 소위 말하는 공산 빨치산들이 계속 준동을 하니까 이 일본군하고 만주군이 7만 명의 아주 대병력을 동원해가지고 아주 만주 일대를 빗질하듯이 토벌 작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뭐 빗질 작전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동북항일연군들을 그냥 완전히 괴멸을 시켜버렸어요. 2년에 걸쳐가지고. 이때 이제 살아남은 그 빨치산들이 전부 소련령으로 도망을 갑니다. 약 300명 정도가 도망간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주 일대에서 이제 다 토벌이 끝난 거죠. 이때 바로 제2번 김일성을 비롯해서 이 살아남은 자들이 소련령으로 도주를 했는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이 바로 요 동그라미 친 요 사진입니다. 두 번째 김일성이죠. 기록에 의하면은 이 두 번째 김일성은 소련령으로 탈출을 해가지고 이 친구는 뭐 소련에서 이제 적군사관학교를 나왔으니까 소련어를 좀 했겠죠. 그래가지고 이 동북항일연군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오케안스카야 야영학교 교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1944년에 폐결핵으로 죽은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 김성주도 요 두 번째 김일성을 따라서 소련령으로 도주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성주는 그리고 북한 당국은
이 김성주가 소련군 88여단에 소속되어 있던 사실을 완전히 은폐를 하고 이 시기를 뭐라고 날조해놨느냐. 북한 노동신문에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1932년 초에 김일성 유격대를 조직을 해서 그해 11월에 20세 대장의 휘하에 6,000명의 대원을 자기가 결성했다. 근데 김일성 유격대라는 부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유정부대죠. 그 다음에 동만주의 근거지를 둔 김일성 휘하의 조선인민혁명군은 이 조선인민혁명군도 존재하지 않는 유정부대입니다. 만주 대륙의 거의 전 지역에서 해방되는 날까지 15년간 10만여 회의 전투를 벌였다. 모든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적이 없고 6만여 명의 적을 살상 내지 포로로 잡았다. 하도 이상해서 제가 계산기를 가지고 이 친구가 1932년부터 45년까지 15년간 도대체 어떻게 전투를 해야 이 정도 성과가 나오는가를 보니까 김일성이가 15년간 매일 평균 20회의 전투를 하고 매일 평균 10.9명의 적을 살상하거나 포로로 잡아야 이 기록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날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으라고 내재적 접근법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우리에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서 북한 지역을 소련이 점령을 하고서 보니까 이거 점령 지역을 자기네들이 다스리는 것보다는 대리인을 내서서 통치하는 게 훨씬 통치가 쉽거든요. 그래서 누구 좀 제대로 된 놈 없을까 찾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훈련시킨 소련군 대위 김성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김성주는 김일성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소련군정 사령부 첩보국과 특수선종대 선동부가 김성주가 도대체 만주에서 무슨 활동을 했는지를 조사를 한 결과 이게 소련 정보당국의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의 중국 공산당 입당 사실, 활동사항, 빨치산 운동 등에 대해서 신상조사를 한 결과 만주에서 빨치산 운동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그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하나도 없다. 활동을 하긴 했는데 그냥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소련 군정에 가만히 보니까 이 북한 주민들이 우리 옛날에 이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께서 이 일본군을 무찌르고 이 위대한 무장투쟁을 하신 김일성 장군이 계신데 김일성 장군이 빨리 귀국을 해서 우리를 왜 지도를 해주지 않느냐 이런 열망이 있는 것을 발견을 하고 이놈을 김일성으로 날조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8여단에 있는 김성주를 김일성에게 이 친구를 우리가 대리인으로 내서서 통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추천을 했고 그러니까 스탈린이 그럼 모스크바로 불러봐라. 그래가지고 1945년 9월 초에 김성주를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하바롭스크에서 모스크바로 보내가지고 스탈린이 4시간 동안 김성주를 면접을 받습니다. 그 면접을 본 다음에 이 친구 말 잘 듣고 우리 명령을 잘 듣고 대위 아니야. 그럼 우리 명령 잘 들을 거 아니야. 이 친구를 도와가지고 북한을 통치하도록 하라. 그래서 소련군이 군복을 입혀가지고 황급히 데려와가지고 이게 김일성 장군이다라고 평양에서 공개를 한 것이 오늘날 김일성이 된 것입니다. 요게 그 당시에 평양에서 시민들 앞에 등장시킬 때 김일성의 모습인데 여기 가슴에 보면 적기 훈장을 달고 있습니다. 소련이 준 훈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소련 군정 사령관들 이 사람들은 전부 별 4개, 별 3개, 별 2개 이런데 이 친구는 대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 친구를 뭐 수상님 어쩌고 그러는데 뒤에 가가지고는 소련 공산당의 서열로 보면 저거는 새카만 그 말단 아닙니까? 그럼 야 오늘은 어디 가서 이러이러한 연설을 해. 그리고 연설문까지 써줘요. 그러면 그 연설문을 뭐 소련에 있는 고려인이라고 하죠. 소련계 이사들이 한글로 번역을 해서 김일성에게 주면 김일성이가 가서 그걸 읽고 이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준은 만주에서 자기가 동북항일연군에 뭐 소속돼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했다 하더라도 이 친구가 만주에서 본 거는 뭐예요? 끝없이 그냥 토벌대한테 쫓기고 도망다니면서 주민들을 등쳐먹고 주민들을 갈취하고 이런 짓을 한 거예요. 무슨 빨산부대가 보급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뭐 쌀이 필요하면은 주민들을 하나를 납치를 해요. 그래가지고 야 몇 월 며칠까지 쌀 몇 말, 뭐 옷감 뭐 얼마큼, 뭐 그다음에 의약품 이런 거 가지고 와. 어디다 갖다 놔. 안 갖다 놓으면 귀를 하나 썰어서 보냅니다. 왜냐하면 죽이면은 다시는 이제 물건 안 주니까. 귀도 안 가져오면은 또 뭐 코를 베서 보내고 뭐 이런 짓들 해가면서 주민들을 갈취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바로 그 시절에 만주에서 만주군관학교를 나와서 일본군 편에 서서 근무를 했던 몇 명의 한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정일권, 백선엽, 박정희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최규하도 만주 관리를 했죠.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에 만주를 일본이 소련과의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걸 만들어서 만주를 농업국가에서 중공업국가로 변모시키는 대역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견놀로라도 지켜본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자기네들이 5.16으로 권력을 잡았을 때 만주국에서 행했던 그 방법 그대로를 한국에 적용을 시켜서 한국을 발전시켰습니다. 만주 산업개발 5개년 계획하고 우리의 제1차,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방법론이 거의 비슷합니다. 박정희가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한 공업화 전략은 바로 만주국이 산업개발을 할 때 썼던 그 방법 그대로였고 그 당시에 만주국에서 이 만주산업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했던 기시노부스케가 나중에 일본 수상이 돼서 우리가 한일 수교를 한 이후에 한국이 경제발전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은 만주에서 토벌대에게 쫓기면서 주민들을 등쳐먹고 갈취하고 뭐 하는 마적대형 국가를 북한에다 만들었다면 바로 이 박정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산업개발 계획 같은 걸 배워가지고 대한민국이 그래도 이만큼 먹고 사는 산업국가로 변모시켰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날 만주에서 항일투쟁을 했다고 그 사기를 치고 있는 북한은 그야말로 가짜 항일을 빼면 쓰러지는 나라가 북한입니다. 항일투쟁은 무슨 항일투쟁입니까? 반만 항일을 통해서 중화조국을 옹호하고 동북 실지를 회복하고 항일을 통해서 중국을 구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지 무슨 놈의 조선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싸웠어요. 이런 가짜 항일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무슨 뭐 항일투쟁을 통해서 우리의 정통성이 우리에게 있느니 뭐느니 하면서 북한이라는 저 지옥 국가를 만들어 가지고 오늘도 만주의 6.26대 시절이나 똑같은 그 폐쇄된 그 어둠 속의 나라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바로 이 박정희와 만주군 출신 리더 그룹들은 자기네들이 만주국에서 체험한 이 개방과 통상 그리고 산업화의 모습을 한국에 그대로 이식을 시켜서 오늘 같은 이런 대한민국을 만들었다는 사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김일성을 정리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저는 김일성이라는 그 사람을 연구하면서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태어난 거, 그리고 살아서 숨쉰 거, 그리고 죽은 거를 빼고는 다 날조가 돼가지고 도대체 뭐가 사실이고 뭐가 거짓말인지조차도 가늠할 수 없는 이런 정말 그 황당무계한 그런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지금 보천보 항일전투의 최고봉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교과서에마저 이렇게 날조가 된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엉터리로 날조된 가짜 역사를 우리 땅에서 몰아내는 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